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일곱 번째 학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배우고 익힌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학과 습,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새의 날기 연습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새가 이제 날게 됐습니다. 그 새의 둥지가 있던 곳이 이 숲속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숲속의 어느 가지, 나무 가지 위에 새가 둥지를 들고 알을 낳아서 그 새들이 부화한 다음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둥지 밖으로 몸을 던져서 날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가 이제 날게 됐으면 뭘 하느냐 하면 내가 태어난 곳이 여기 이제 만약에 둥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세 번째 던질 때마다 이제 각도가 달라지게 될 거고 이제는 추락이 아닌 정말 비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날게 되면 이 새가 이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차원이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건데, 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새에 비유해 보면 이 새가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이 나무 가지로 또 가보고, 저 가지로도 가서 앉아보고, 저 가지로도 가서 앉아보고, 막 이제 이 숲에 있는 여러 나무 가지들에 가서 앉아볼 거라고요. 거기까지 이제 가보는 거죠. 근데 저렇게 간다는 게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두발 자전거를 타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자빠지고 안 자빠지려고 하면 왼쪽으로 자빠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넘어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안 넘어지고 쭉 가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맞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두 발로 안 넘어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를 타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밥 먹고 나가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돌아다니느냐?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동네를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 그 자체가 나한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이 새가 난다는 걸 내가 갖기 전에는 이 점에, 이 둥지라고 하는 한 숲속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1차원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근데 내가 난다는 걸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 가지를 가요. 그러면 이제 점이 직선으로 되는 거죠. 근데 점이 여기만이 아니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면 이게 면이 되는 거죠. 그게 차원이 다른 삶이죠. 1차원적인 삶이 2차원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숲을 막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봅니다. 그런 삶을 이제 스스로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이제 자신이 발전, 변화,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며칠을 하고 나면 그 자전거를 타고 동네에 돌아다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새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새는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내게 없었던 것을 새로 갖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꿈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이제 이 숲에 신기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필요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 잘 날게 된 상태에서 이 숲은 이 새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부족과 결핍의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날게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숲속의 둥지 속에서 계속 여전히 지금 살고 있다면 이 숲이 절대로 좁다는 생각을 나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새가 이제 아주 잘 날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숲에는 내가 날기에는 너무 부족한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숲 바깥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숲을 벗어나면 뭐가 있을까? 더 넓은 어떤 데가 있을까를 이제 다시 생각하게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는 이제 나는 숲 바깥을 나가야겠다. 아까 둥지에서 둥지 바깥으로 몸을 던졌듯이 숲 안에서 숲 바깥으로 이제 몸을 던지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숲 바깥으로 이제 나가죠. 나가는데 미지의 세계로 나를 던지는 것이니까 이 새도 겁이 납니다. 겁이 나서 눈도 못 뜨고 그냥 막,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그냥 하늘을 향해서 날아 올라갑니다. 막 날아 올라갔는데, 한참을 올라갔는데 숨이 가쁘고 날개도 아프고 이제 그럴 때까지 날아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멈춰 서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더니 이런 세상이 내 앞에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하늘, 구름, 그리고 저 멀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 등등 내가 숲속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탄을 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나무들을 봤습니다. 나무들을 봤는데 내가 그동안에 봤던 나무들이 아닌 겁니다. 나는 그동안 숲속에서는 나무들을 위로 쳐다 올려다만 봤어요. 그렇게 올려다 보던 나무가 아닌 거예요. 내려다 보는 나무는. 나무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같은 나무인데. 그러니까 나는 대단히 지극히 한 면만, 지극히 편협한 시각에서 관점에서만 사물들을 봤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방금 올라온 숲을 찾았습니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숲이 여기라면 나는 여기에 올라오기 이전까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가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었죠. 믿었는데 내가 세상이라고 믿었던 거기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넓은 광활한 숲속에 일부일 뿐인 거예요. 나는 저 일부를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거죠. 이 숲도 이 더 넓은 세상의 일부일 뿐일 텐데 그 일부의 일부일 뿐인 그것을 나는 전부라고 믿고 살았다. 이제 믿음에 대한 파괴, 믿음의 파괴, 붕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걸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내가 믿었던 것이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믿었던 것이 전부 그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그 믿음의 붕괴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새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난 이후의 새는 하늘을 보기 이전의 새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새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새가 느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희열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 숲속에서 살았던 새가 하늘로 날아올라서 완전히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은 세상 그 자체가 변해서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숲속에 있을 때나 내가 숲 밖을 벗어났을 때나 여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건 딱 나 하나예요. 나 하나인데 내가 만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죠. 우리는 그걸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변화하는 거고 그게 성장하는 거고 또는 변화하고 성장해야 할 이유인 거죠. 내가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함으로써 발견하는 게 새로운 세상이고 그 발견을 많이 해야 내가 이제 실제 성숙한 사람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느끼는 것이 뭐냐? 기쁨인데 이 기쁨은 내면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하고 공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둥지에 3마리 새가 있었는데 그 3마리 새 중에 첫 번째 새가 하늘을 올라가서 보고 내려왔는데 2마리는 아직 지금 둥지 안에 있어요. 숲속에 있어요.
그 새들한테 저 하늘에 가서 느꼈던 걸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 두 마리는 전혀 공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나만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에 대한 대견함과 뿌듯함이에요. 내가 엄청 대견해요. 내가 그걸 봤다는 사실, 그런 걸 느꼈다는 것이. 이 내가 성숙함으로써 성숙해지고 변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 희열을, 자기 희열을 많이 느끼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자존감이 됩니다. 자존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 자존감은 타인의 칭찬으로도 형성될 수 있어요. 예, 칭찬을 많이 듣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뭐 그게 효과가 있기는 하겠으나, 근데 우리가 당장 생각해 봐도 타인의 칭찬에 의해서 자기가 대견하고 잘했다는 느낌은, 그 타인의 평가로부터 그 확인하는 그 느낌은 타인의 비난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감은 사실 뿌리가 없는 자존감일 수도 있어요. 남들의 인정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니까 남들이 부정해버리면 그거는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대견하다는 생각을,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나를 틀렸다고 해도 나는 나를 믿어. 이게 가능한 거지. 늘 언제나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를 주목을 했다면 남들 비난하면 내 근거가 다 사라지는데 그게 어떻게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공부입니다. 두 번째는 벗이 먼 곳에서부터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두 번째 구절인데, 이것도 벗이 먼 데서 왔으니까 즐겁다, 같이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이런 것은 아닐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글자는 벗, 오다, 그 다음에 즐겁다, 이 세 글자인데, 우선 벗이 뭐냐? 벗이. 그러면 벗, 그러면 이제 친구인데 이 친구의 절대 조건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친구를 내가 사귈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생각이요, 취미요, 뭐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다시 물어보죠. 자, 너하고 생각도 맞고 취미도 같고 막 이제 이래. 너하고 잘 맞는데 걔가 너보다 한 10살 어려. 친구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거는 좀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친구, 벗 그랬을 때 암암리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우리들 생각 속에 이제 있는 조건 중에 나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망년지교, 그래서 나이를 잇는 그 교우 관계라는 것도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벗에 사실은 아까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가 본질은 아닙니다. 이제 그 생각, 취미, 그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걸 이제 한자 단어로 하자면 동류라는 게 이제 류가 같은 겁니다. 종류가 같은 것이죠. 그 종류가 같다는 게 우리가 좀 낮춰서 표현을 해서 그렇지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나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 그 동류의 핵심이 뭐냐면 동지입니다. 동지. 뜻이 같은 거죠. 뜻이라는 것은 목표를 향한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점이 같다는 뜻입니다. 목표점이 같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의 동반자, 도반이 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를 어디에 설정할 것이냐, 삶의 목표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더 좋겠지요. 그 사람들이 동류, 그리고 벗,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반, 같은 길을 가는, 함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도반이 벗이라고 그러면, 벗, 도반 중에 최고의 도반이 누구냐? 최고의 도반. 이제 이런 사막에서
이제 이 그림은 나중에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만 다음 주제에 이 사막에서 우리가 이제 오아시스를 찾아가 간다 그랬을 때 이 황량한 사막을 걸어갈 때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군가가 함께 가면 더 좋겠는데 그런데 그 함께 가는 것도 좋겠지만 오아시스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나랑 함께 가면 정말로 좋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처럼 그런 안내자처럼 우리 인생에서 내가 목표로 설정한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데 나를 몇 발자국 앞에서 이끌어주면서 내가 그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내 삶에 도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도반 중에 최고의 도반이 누구냐? 그러면 그게 스승이에요. 스승. 예. 그러니까 도반이라고 하면 꼭 어깨 동무하고 옆구리 붙이고 그렇게 나란히 걸어가야 도반이 아니라 몇 발자국 앞에 가고 몇 발자국 뒤에 따라가더라도 같은 목표점을 향해서 같이 가면 그게 도반인 거거든요. 꼭 나이가 같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반은. 그렇다면 이제 도반 중에 최고의 도반은 스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벗은 도반이고 도반 중에 최고의 도반은 스승이면 스승은 벗일 수 있을 건가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서양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동양에서는 절대로 안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죠. 이것은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 편지가 담겨서 왔던 봉투가 여기 있고 이 봉투의 수신인이 접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제게 보내주셨냐면 저희 선생님이 저희 스승님이 보내주신 그 편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 편지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 편지 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편지에 저희 선생님이 이 내용을 쭉 쓰신 다음에 여기 날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남을 쓰셨는데 날짜와 조남 사이에 이 두 글자를 쓰셨어요. 이 두 글자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노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해, 몇 월 달, 언제, 노우, 누구누구가 이렇게 이제 쓰신 겁니다. 늙은 벗입니다. 제가 저 편지를 받았을 때가 22살 때입니다. 이 편지를 제게 써주신 선생님은 연세가 얼마쯤 되셨을까? 노우라고 쓰신 선생님은. 그러면 그 선생님이 69살 되셨을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22살 때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68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90이셨어요. 이 편지를 쓰셨을 때 저희 선생님 연세가 90의 노 선생님께서 손자 같은 제자에게 노우 이렇게 늙은 벗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벗이라는 말을 나이로 따지자면 절대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런 표현을 쓰신 것은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도반이다. 그런데 그 도반 중에 내가 좀 나이가 든 도반이다. 내가 사실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는 있으나 나도 그 목표점에 도달해 본 적은 없다. 우리 함께 그 목표점을 향해서 함께 가보자. 내가 조금 근데 좀 더 살아서 좀 더 배워서 뭔가 거기까지 가는데 정보들을 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준 거지 내가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자, 같이 가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노우라는 말씀을 쓰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겸손의 말씀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한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노우라고 쓰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소우 이런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젊은 벗, 어린 벗 이런 거 쓰면은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벗이라는 이제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은 저희 선생님만 하셨던 생각이 아니고
전통시대에 우리 스승들이 이제 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건데 그것은 나중에 스승 이야기를 다음 주제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벗이라면 꼭 저거 벗을 내 동갑 또 나이가 비슷한 친구 이렇게 이 붕자를 여기에 나오는 이 벗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다. 사제관계로 넓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벗이 나를 찾아온 겁니다. 올레자. 근데 저 올레자도 행위, 왔다는 행위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안에서 이런 거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왔다면 항상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오죠. 꽃이 벌과 나비를 찾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뭐 식물이고 동물이어서가 아니라 벌과 나비가 원하는 것이 꽃에 있기 때문에 꽃을 찾아오는 거죠. 그 개들도 할 일 없어서 가는 게 아니고 개들도 고생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 작은 날개를 가지고 거기까지 몇 킬로를 날아가서 막 꽃가루를 따가지고 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게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 온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먼 곳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간절한 겁니다. 예. 웬만해서는 오지 않을 길을 굳이 온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벗을 그것도 먼 곳에서 찾아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겠냐 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그림이 있고 여기 이제 화제가 있고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린 분의 낙관이 있는데 저 글자가 겸재입니다. 겸재정선입니다. 조선시대 이제 최고의 화가 중에 한 분이죠. 겸재정선인데 저 제목이 뭐냐면 정문입설이에요. 정문입설인데 이제 정이라는 건 정선생님, 북송시대 때 정이천이라고 하는 큰 학자가 있었는데 그 정선생님의 문화라는 뜻이죠. 그 댁문화를 찾아갔는데 그때 서서 선체로 눈을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문입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정이천이라고 하는 이천 정이라는 선생님의 형님이 있었어요. 명도 정호라는 형님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형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40대에 일찍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을 여인 이 두 제자가 그의 동생인 이천 선생을 이제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요거 이제 중국의 집 형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집 형태로 이제 조선식으로 이제 바꿔서 겸재가 그린 건데 찾아왔는데 이제 하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두 분 오셨다고 선생님을 깨우겠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깨우지 말고 우리들이 선생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제 서 있는데 그때 이제 눈이 내린 겁니다. 근데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눈을 맞고 요 마당에 서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발이 없어요. 유령들이 아니고 이제 눈에 파묻혀 가지고 여기 전부 지금 눈이 온 그 잿빛 하늘과 눈 쌓인 이제 그 주변의 풍경을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눈밭에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 서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그 갸륵한 정성인가를 표현해 주는 게 요 방 안에 노란색이에요. 대단히 따뜻해 보이죠. 그래서 대비적으로 이 바깥은 아주 춥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이제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지 스승이 제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갈 때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갔었던 것이 이제 속수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육포 한 꾸러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물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할 때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특별할 것은 없는 예물인데 이걸 굳이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들고 왔을 때 이 예물이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패백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혈연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관계를 새로 맺을 때 그때 내가 당신에 대한 마음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패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해 옴으로써
저걸 이제 자신이 뭐 시장에 가서 사든 자기 집에서 육포를 만들든 그 과정에서 그 스승님에게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이제 각오를 이 예물이 담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 예물을 받음으로써 너의 그 마음을 받겠다, 이제 이런 물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속수라는 게 이제 노노에서부터 이제 제자의 스승 찾아가는 예물로 이해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속수다 이렇게 이제 스승을 찾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선택권은 제자가 먼저 행사한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는 철저하게 상호 간의 선택입니다. 예, 누가 뭐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권을 먼저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스승 찾아가는 게 스승님은 높으신 분이고 제자는 낮은 사람이니까 제자가 스승을 먼저 찾아간다,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잘 보면 제자가 선택권을 먼저 행사하는 겁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전통시대 스승님들은 다 어디 계시냐면 이런 데 계세요. 왜 이런 데 계실까요? 스승 훌륭한 분들은 다 이런 데 계셔요. 막 이런 산골짜기 이런 데. 왜 이런 데 계시냐? 그러면 그분이 학문을 하시는 분이든 무예를 하시는 분이든 의술을 하시는 분이든 말이죠. 그 분야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가 있어요. 무도인,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의인, 또 학문을 하는 학자, 이 사람들이 그 본질에 충실해서 지향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 세속 안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 본질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허준이 굳이 저 시골의 유이태라고 하는 선생님을 그렇게 찾아가는 이유는 한양에 어이가 있었잖아요. 허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훌륭한 의술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밑에 먼저 갔죠. 먼저 갔는데 그분은 사실 보니까 의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는 걸 보고 실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진짜 의원이 어디 계시냐 하고 찾는데 보니까 이제 이런 데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무술하는 분들도 전부 이런 데 계시고 학자들도 전부 이런 데 계시고 그래서 이제 찾아간단 말이죠. 찾아갔는데 막 어렵게 찾아갔는데 말이죠. 선생이 딱 보자마자 다 저런 식으로 얘기해요. 썩 내려가거라, 나는 제자 같은 거 안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절을 하고 그냥 문을 탕 닫고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럴 때면 항상 이제 눈이 와. 눈이 와서 그 이튿날 아침에 선생님이 방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마당에 이제 허옇게 뭐가 하나 앉아 있잖아요. 밤새. 그게 아까 정문임설 같은 데서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니 이놈이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속으로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그 뒤에도 대단히 퉁명스럽게 이제 보세요. 자기 혼자 이런 거 하고 있고 얘는 이제 차다리고 있고 막 이제 이런 거. 스승은 왜 이렇게 전부 까칠하냐고. 친절하지를 않고 훌륭한 선생님들은. 그거 왜 그러냐면 제자는 여기를 올 때 내가 의원이 되고 싶다, 학자가 되고 싶다, 혹은 이제 그 무예를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한테 가서 배워야겠냐고 수소문을 쫙 했겠지요. 그랬더니 여러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그 산속에 있는 그분에게서 배워야 진정으로 내가 의원이 되든 학자가 되든 되겠다 해서 이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온 건데 선생은 얘를 처음 봤잖아요. 제자를 받는 건 고객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오면 어서 오라고 막 반갑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를 받는다는 건 얘를 의원이면 의원, 학자면 학자, 무도인이면 무도인으로 내가 끌어올릴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끌어올려서 얘를 완전히 탈바꿈 시켜놓겠다는 자기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제자로 받아요? 내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걸. 아주 생각이 못된 놈을 무예를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놈이 가가지고 나중에 무슨 짓을 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얘를 테스트를 해봐야지. 성미는 어떤지,
심성은 어떤지, 뭐 몸놀림은 어떤지,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볼 만큼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식이 이 까칠한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려가거라 했을 때 내려가 버렸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밤새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서 눈을 다 막고 기다렸다는 것은 이놈이 보통 생각으로 온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 이제 차다려라 그랬는데 내가 언제까지 차다려야 돼요? 이제 뭐 이런 거 하면 얘는 이제 땡이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압축적인 조건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제자가 나를 선택했다고 내가 그것에 부응하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도 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압축적 조건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방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이제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제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그만 하산하거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는 뭔 의미일까요?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건 그동안에 너에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를 받을 때는 그렇게 까칠하게 했지만 일단 내 제자로 인정한 다음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줍니다. 아낌없이. 그리고 그만 하산하거라 혹은 더 좋은 스승 찾아가거라 라고 하는 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지만 너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죠. 이걸 내 밑에 두고 계속 부려먹겠다가 아니라 소유하지 않는다. 이제 네 갈 길 찾아가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찾아오다. 그리고 그 찾아온 사람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가르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것의 마지막에 감정을 즐거움이라고 공자가 썼습니다. 그것은 뭘까? 그러면 이 즐거움은 아까 희열은 자기만이 느끼는 거였다면 이 즐거움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함께 누리는 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새 마리 중에 첫 번째 새가 하늘을 갔다 와서 아무리 하늘에 대해서 느낀 그 감정을 설명하려고 해도 공유가 안 됐는데 나머지 두 마리도 다 갔다가 오고 나면 이제 공유가 되죠. 하늘에서 구름 봤어? 막 이제 하면 봤어?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을 제자가 찾아왔고 먼 곳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가까운 데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가 압축되어 있는 거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스승이 가르쳤고 그 가르침으로 제자들이 변화와 성장을 했고 그 변화와 성장을 한 그 제자들과 이제 스승이 토론도 하고 또 그들이 느끼는 생각을 또 이제 알아가면서 스승도 보람도 느끼고 또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자들도 또 희열을 느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즉 희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